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실까요?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조사받게 됩니다. 혹은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정부에서 새로 만든 복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판단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기에 안 속아.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은 무려 2,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 다시 돌려받은 돈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한 번 당하면 대부분의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범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5가지 보이스피싱 수법과 그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 한 문장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경각심을 줄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 21억이 사라진 이야기. 73세 유명희 할머니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인생을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래 살던 집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은 23억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 가운데 일부를 자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21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제 노후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 자금과 관련된 정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속 남자는 매우 정중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조사관입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어르신 계좌로 들어온 큰 금액이 불법 도박 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범죄와 관련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건 집을 팔아서 받은 돈입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도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대검찰청입니다. 목소리는 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자금 세탁 조직을 조사 중인데 어르신 계좌가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르신을 가장 크게 흔드는 말을 꺼냅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바로 그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자금이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돈을 안전 계좌로 옮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수사는 극비입니다. 가족에게 알리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범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한 번에 약 9,5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이렇게 5일 동안 무려 23번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1억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돈을 보내고 난 뒤 불안해진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은행은 왜 막지 못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데 은행은 왜 막지 않았을까? 사실 은행 직원들도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송금하는 경우 은행이 강제로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직접 보내는 겁니다. 이 경우 은행이 막으면 오히려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의심은 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방어선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법,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이 방법은 가장 오래됐지만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범죄자들은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같은 기관을 사칭합니다. 왜 이런 기관을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공공기관을 믿고 또 동시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영희 여사는 37년 동안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상대방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선생님, 계좌가 자금 세탁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범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범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자금을 안전 계좌로 이동시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극비입니다. 가족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결국 박 여사는 퇴직금 2억 원을 여러 번에 나눠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하면서 그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수법의 특징,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직업, 주소, 가족 정보 등 어느 정도 사실을 섞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정보를 알고 있으니 진짜겠지.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이나 SNS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두 번째, 공포를 이용합니다. 범죄 연루, 수사, 조사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이 말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세 번째, 비밀을 요구합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사기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이 수법을 막는 방법,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어느 기관도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 사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직접 기관에 전화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터넷에서 공식 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경찰 신고 번호 182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이스피싱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수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포 대신 달콤한 유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속는 정부 지원금과 환급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원격 제어 앱을 이용한 디지털 함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법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면 두 번째 수법은 욕심이라기보다 생활의 어려움과 기대 심리를 건드리는 방식입니다. 특히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작은 지원금 하나, 환급금 몇십만 원, 복지 혜택 몇만 원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그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법, 정부 지원금, 환급금, 복지 혜택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75세 이영순 할머니는 기초생활 지원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장보기를 할 때도 1,000원, 2,000원을 아끼며 계산하셨고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올까봐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보건복지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고 말투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새로 시행되는 노인 지원 정책 대상자로 확인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매달 추가로 30만 원 정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생활이 빠듯했던 할머니에게 매달 30만 원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있는 돈이었고 식비를 조금 덜 걱정하게 해주는 돈이었고 손주 용돈 한 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의심보다 기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나요? 그러자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합니다. 네, 어르신.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원격 제어 앱 설치였습니다. 범인은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는 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드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누르고 설치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어서 범인은 말했습니다. 입금 계좌 확인이 필요하니 OTP 번호와 보안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절차라고 믿고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범인은 할머니 계좌에서 생활비와 저축금을 빼내갔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2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200만 원 정도면 큰 돈은 아니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할머니에게 생계 자체와 연결된 돈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쌀을 사고 병원 약값을 내고 한 달을 버티게 해주는 돈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의 크기는 그 사람의 삶에서 그 돈이 어떤 의미였는가로 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삶의 바닥을 무너뜨리는 돈일 수 있습니다. 이 수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 유형은 보통 정부 지원금, 건강보험 환급금, 세금 환급금, 보험금 환급, 복지 혜택, 긴급 생계 지원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듣기만 해도 혹할 만하지요. 누구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놓치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거나 고정 수입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이 말에 더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절대 처음부터 겁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친절합니다. 어르신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이런 말로 경계를 풀게 만듭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문자를 클릭하게 하거나 본인 인증을 이유로 각종 금융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어르신들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은행 업무나 행정 업무를 할 때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비슷한 절차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진짜 정부 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복지기관은 전화로 보안카드 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진짜 환급금 절차는 전화로 송금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수법을 막는 방법, 이 유형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전화로 갑자기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혜택이라는 말은 원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화로 지원금을 드립니다.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혜택 대상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일단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좋은 말일수록 더 천천히 확인하자. 둘째, 앱을 깔라고 하면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통화하면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거기 파란 버튼 누르세요. 설치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한다면 거의 대부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셋째, 혜택을 받기 위해 돈을 먼저 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수수료, 인지대, 보증금, 행정처리비, 이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진짜로 받는 돈이 있다면 그 전에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넷째, 복지 혜택이 궁금하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식 창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가 와서 알려주는 정보를 믿기보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째, 모르는 사람과 통화한 상태로 휴대폰 조작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통화하면서 시키는 대로 누르는 순간 생각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법,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리는 방식. 이제 세 번째 수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수법은 권위와 혜택을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점 자체를 노립니다. 요즘 세상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보내려면 은행 창구에 가야 했고 직원 얼굴을 보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안에 휴대폰 하나로 송금도 하고 대출도 조회하고 카드도 등록하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온갖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편리함이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77세 정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큰 욕심 없이 검소하게 살며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재미로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최근 3년간 과다 납부된 보험료가 있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18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긴다는 말에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범인은 아주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차근차근 도와드릴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비게이션처럼 지시를 내렸습니다. 화면에 네모 모양 보이시죠? 그거 누르세요.
이제 아래쪽 글씨 누르세요. 확인 누르세요. 설치 눌러주세요. 정 어르신은 사실 무엇을 설치하는지도 잘 모른 채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또 자신은 스마트폰을 잘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괜히 모른다고 말하기도 머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치된 것이 역시 원격 제어 앱이었습니다. 이제 범인은 정 어르신의 휴대폰을 마치 자기 손처럼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카드 뒤 숫자까지 요구했습니다. 환급금 등록 절차에 필요합니다. 정 어르신은 별 의심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범인은 환급 처리에 필요한 인지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18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선 50만 원 정도는 필요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처리비, 등록비,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추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그때마다 이것만 끝나면 환급금이 들어오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결국 피해 금액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통장을 확인하고서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법이 무서운 이유, 이 유형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 스스로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사칭형은 적어도 겁을 주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취약성 악용형은 피해자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버튼 몇 개를 누르고 인증번호 몇 개를 말하고 설치 몇 번 했을 뿐인데 이미 계좌가 털려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압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화면 구조를 익숙하게 보지 못한다는 점, 앱 권한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점, 원격 제어 앱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점을 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잘 모른다고 하면 민망하다. 상대방이 답답해할까봐 그냥 따라하자. 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그 배려심과 순한 성격이 범죄자들에겐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태도입니다. 이 수법을 막는 방법. 첫째, 통화 중에 앱 설치를 시키면 무조건 중단하십시오. 정상적인 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카드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번호는 절대 전화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 정보들은 사실상 내 돈의 열쇠와 같습니다. 집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주지 않듯 금융 정보도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셋째, 스마트폰 금융 이체 한도를 낮게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큰 돈을 자주 보내지 않는다면 한도를 낮게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한 번에 빠져나가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서 휴대폰 금융 거래를 하기 불안하다면 자녀나 신뢰하는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의존이 아니라 현명한 안전장치입니다. 다섯째,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사기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네 번째 수법,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이제 네 번째 수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법은 앞선 세 가지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공공기관이나 환급금 같은 외부 권위를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가족의 정을 이용합니다.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 혹은 손주 이름 하나만 들어도 부모 마음은 흔들립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립니다. 70세 오미숙 여사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엄마와 연락을 자주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은지야. 휴대폰이 고장나서 이 번호로 연락해. 오 여사는 자연스럽게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딸이 쓰는 말투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그러자 메시지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급하게 거래처에 송금해야 하는데 내 계좌 이체가 안 돼. 엄마가 좀 대신 보내줄 수 있어? 이 문장을 보며 오 여사는 의심보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딸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돈이 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4,500만 원. 액수는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오 여사는 망설이다가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거래처 쪽에서 금액이 더 필요하대. 4,700만 원만 더 부탁해. 이때 오 여사는 잠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보내준 상태였고 지금 와서 의심하면 딸에게 미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금액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을 실제로 만나면서 오 여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딸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사라진 돈은 모두 9,200만 원이었습니다. 왜 부모는 이 수법에 약할까? 이 수법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약합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하면 일단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 거래에서는 냉정하더라도 자녀와 관련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요즘 아주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예전처럼 어색한 문장이 아닙니다. 말투도 비슷하게 흉내내고 SNS에 공개된 가족 사진, 직업 정보, 최근 여행 사진, 회사 정보까지 확인한 뒤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엄마, 지난번 제주도 사진 너무 웃겼어. 엄마, 나 오늘 거래처 미팅 중이야. 엄마, 나 지금 말 길게 못해. 이런 문장을 보면 진짜 자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전화 통화를 피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그냥 전화할게 라고 하면 범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아. 핸드폰 마이크가 고장났어. 지금 너무 급해서 문자로만 가능해. 바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목소리 확인을 피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 수법을 막는 방법. 첫째, 낯선 번호로 온 가족 메시지는 무조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하나만 믿고 송금하면 안 됩니다. 둘째,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가 안 되면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로 다시 걸어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번호가 아니라 원래 저장된 번호로요. 셋째, 가족만 아는 확인 질문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첫 여행지가 어디였지?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이런 질문은 외부인이 맞히기 어렵습니다. 넷째, 큰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가족에게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다른 자녀, 사위, 며느리, 누구든 좋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들은 정보로 큰돈을 보내면 위험합니다. 다섯째, SNS에 가족 정보를 너무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이름, 직장 위치, 가족 관계, 자녀 사진, 일상 동선 같은 정보가 많을수록 범죄자들은 더 정교하게 사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법, 가족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빌미로 공포를 만드는 방식.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수법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건드립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냈습니다. 따님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손주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지금 합의금을 보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부모는 사실을 따지기 전에 자식이 괜찮은지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결정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9세 김정자 여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이른 시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남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되십니까? 따님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김 여사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어서 딸 이름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고 경찰 출동 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김 여사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은 괜찮아요? 그러자 상대방은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많이 놀란 상태라 직접 통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곧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나 너무 놀랐어. 일단 좀 도와줘. 짧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요즘은 음성 사칭 기술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전화는 더욱 위험합니다. 김 여사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일단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보내셔야 형사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김 여사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또 왔습니다. 병원비, 차량 피해금, 변호사 비용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총 5천만 원 가까이 보낸 뒤에야 실제 딸과 연락이 닿았고 그제서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법이 특히 위험한 이유. 이 수법은 공포와 사랑을 동시에 이용합니다. 부모 마음은 자녀가 위험하다는 말에 너무나도 약합니다. 게다가 범죄자들은 시간 압박을 아주 심하게 줍니다. 지금 바로 10분 안에, 오늘 안에,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생각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기는 시간을 빼앗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대가 급하게 만들수록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이 수법을 막는 방법. 첫째, 가족 관련 긴급 상황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지 말고 사실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당황스럽겠지만 바로 돈부터 보내시면 안 됩니다. 둘째, 반드시 본인 번호로 다시 전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딸이면 원래 딸 번호로, 아들이면 원래 아들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경찰서, 병원, 학교, 직장 같은 기관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알려주는 번호 말고 공식 번호로요. 넷째, 큰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 한 명 이상과 상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혼자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다섯째,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진짜 응급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공통점. 결국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이제 5가지 유형을 모두 보셨습니다. 정리해보면 형태는 다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칭형은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지원금 미끼형은 기대를 건드립니다. 디지털 취약성 악용형은 무지를 이용합니다. 자녀 사칭형은 사랑과 신뢰를 이용합니다. 가족사고 위협형은 공포와 보호 본능을 흔듭니다. 즉, 보이스피싱은 기술 범죄이면서 동시에 감정 범죄입니다. 우리의 통장 비밀번호를 먼저 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흔듭니다. 그래서 예방의 핵심도 기술보다 감정 관리에 있습니다. 놀라면 멈추고, 기쁘면 더 천천히 확인하고, 급하면 오히려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재산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행과 경찰은 왜 다 막아주지 못할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상한 거래면 은행이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사기 전화면 경찰이 미리 다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은행과 경찰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은행은 고객이 스스로 거래한다고 주장하면 강제로 막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의심하더라도 고객이 계속 보내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미리 교육까지 시킵니다.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부동산 계약금이라고 하세요. 가족에게 빌려주는 돈이라고 하세요. 사업 투자금이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답하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엔 정상 거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빨리 들어가면 지급 정지나 계좌 추적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돈은 여러 계좌로 흩어지고 현금화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둘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법, 여기서부터는 오늘 영상을 들으신 뒤 정말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이체 한도를 낮춰 두십시오. 큰 돈을 자주 옮기지 않으신다면 한도를 낮춰 두는 것만으로도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일정 금액 이상 출금이나 이체가 발생하면 가족에게도 알림이 가는 서비스를 은행에서 문의해 보십시오. 모든 은행이 동일하진 않지만 여러 형태의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셋째, 고액 거래 시 반드시 본인 재확인을 요청하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은행에 상담해 보십시오. 넷째, OTP, 보안카드, 신분증 사본, 카드 정보는 한 곳에 쉽게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다섯째, 휴대폰에 모르는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특히 잘 기억나지 않는 원격 제어 앱, 낯선 보안 앱, 출처 모를 설치 파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가족끼리 보이스피싱 대응 원칙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큰돈 송금은 반드시 통화 확인 후 진행한다. 낯선 번호 가족 메시지는 원래 번호로 다시 확인한다. 기관 사칭 전화는 일단 끊고 직접 대표 번호로 재확인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일곱째,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이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사기는 혼자 막기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알면 막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한마디,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힘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범죄자가 심어놓은 공포와 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관 대표 번호로 전화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자들은 이 시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생기면 사기라는 사실이 들통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인은 항상 서두르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한다. 곧 계좌가 막힌다.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 지금 보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이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여러분의 비상용 안전 문장으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놀랐을 때도, 당황했을 때도, 혹했을 때도 무조건 먼저 이 말을 하십시오. 지금은 안 하고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속은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이미 돈을 보냈거나
인증번호를 알려줬거나 앱을 설치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 번호 110번 또는 182번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휴대폰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 또는 전원을 끄고 가까운 대리점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 카드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반드시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늦게 말할수록 대응 기회도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 오늘 우리는 5가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겁을 주는 방식, 정부 지원금과 환급금으로 기대를 자극하는 방식,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리는 방식, 자녀를 사칭해 가족의 정을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가족사고를 빌미로 공포를 만드는 방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수법은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결국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섭게 만들거나, 급하게 만들거나, 기쁘게 만들거나, 안심시키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이상하면 멈추고 확인 전에는 보내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면 됩니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세월을 살며 사람을 보고 세상을 겪고 인생의 굴곡을 견뎌오신 분들입니다. 다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면서 범죄 방식도 그만큼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본인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 연세 많은 친척,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보이스피싱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돈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번의 멈춤으로 충분히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믿지 마십시오. 문자가 오면 바로 누르지 마십시오. 가족 이야기라도 바로 송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인의 시작은 아주 짧은 한 문장입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 문장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 하나가 평생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